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여 이틀째 2,000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부터는 60세 이상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과 16, 17세의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됩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속되면서 윗선을 겨냥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화천대유 측이 사라진 83억 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며 200억 보상 얘기까지 했다는 등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대미를 장식할 서울 경기 지역 순회 경선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이재명, 이낙연 후보는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오늘 2차 컷오프 전 마지막 토론회에서 맞붙는데 윤석열 후보는 최근 급증한 당원을 두고 위장 당원이라고 말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고율 관세 유지와 1단계 무역 합의 준수를 골자로 하는 대중 통상 전략의 골격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비시장적인 무역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며 트럼프 시절과 다르지 않은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부는 최고 100mm, 강원 북부 지역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석 달 넘게 4자릿수 감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 수는 1,6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여러 요건 등으로 따져볼 때 10월이 매우 급박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15명입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1,101명, 비수도권은 414명을 기록하면서 전날 같은 시간보다 43명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오전에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2,000명 이하인 1,6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이후 하루 확진자 숫자는 90일 연속 4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일보다 휴일이 검사 건수가 적고 앞으로 있을 단풍철과 한글날 연휴도 유행 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상황이 다급한 만큼 방역당국은 2차 접종 시기를 앞당기는 등 백신 접종률 증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10월엔 백신 접종 대상자가 확대되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마 굉장히 10월 달이 급박한 그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접종도 마무리해야 되고 또 임신부 청소년 접종도 시작해야 되고 또 위드 코로나에 대한 로드맵 마련 그리고 로드맵도 중요하지만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같이 진행. 임신부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필요성과 이득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예방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기존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됐지만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결혼식 등에서 모임 제한이 완화됐습니다. 오늘부터는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첫 부스터샷 사전 예약과 16에서 17세 청소년의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결혼식장입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결혼식장 직원들이 하객을 맞을 준비로 분주합니다. 일부 방역이 완화되면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의 경우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199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접종 완료 여부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이나 포털의 QR코드 등으로 확인합니다. 99명에서 다시 100명이 더 늘어서 199명이 된 거거든요. 신규로 문의하시는 분들보다 기존의 계약자분들이 이제 확인자가 더 많이 오시는 편. 돌잔치도 최대 49명까지 참석이 허용되지만 식당과 카페 등 밤 10시 영업과 사적 모임 제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늘부터는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예약이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4월 1일부터 접종을 시작하셨던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거주 또는 종사자이며 예약 대상자에게는 개인별로 접종 일정을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소아청소년은 16세에서 17세가 오늘, 12세에서 15세는 오는 18일부터
질병관리청 누리집이나 콜센터 등을 통해 접종 예약이 진행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맑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선아 캐스터, 오늘 비는 얼마나 내리나요? 네, 연휴가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첫날인데요.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특히 강원 중북부 지역에는 낮 동안 벼락을 동반해서 시간당 20에서 4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한편 남부지방의 하늘 표정은 크게 다른데요. 맑은 가운데 낮에는 30도 안팎으로 8월 하순에 해당하는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을 살펴보면 강한 비가 집중되는 강원 중북부 지역에는 100mm 이상, 또 경기 북동부 지역에는 최대 7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그 밖에 수도권과 충청 북부, 경북 북부, 또 제주에는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또 내일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에도 최대 40mm의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습한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충청 내륙과 남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해주셔야겠고요. 또 오전까지 서해안과 강원 영동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들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에는 30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4, 6도가량 높겠는데요.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3.2도, 광주가 20.7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5도로 선선하겠고 전주와 광주가 29도, 부산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속됐습니다. 이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구속이죠. 법원은 유 전 본부장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수수인데 검찰은 일단 뇌물 액수를 8억 원으로 특정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지난 1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한테 5억 원을 챙겼고 지난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정모 씨한테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에서 70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은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지 실제 약속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로비나 특혜 의혹 등 윗선을 겨냥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1호가 60억 원대의 최고급 타운하우스를 소유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실소유주가 대주주 김만배 씨인지 유동규 전 본부장인지 누구일지도 검찰의 주요 수사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판교 신도시의 한 고급 타운하우스입니다. 천화동인 1호가 131평짜리 한 동을 사들인 사실이 확인돼 실소유주가 누군지를 놓고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는 지난 2019년 10월 62억 원을 주고 이 타운하우스 한 채를 사들였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해당 주택을 사서 지난해 1월 소유권 등기를 옮겼습니다. 천화동인 1호의 서류상 대표는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이한성 씨. 하지만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나 대장동 수익 구조를 설계한 핵심 인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2018년 이후에 매매 계약이 이뤄진 만큼 62억 원의 출처도 규명돼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은 80억 가까이 돼요. 10억 가까이 오른 거죠. 경비와 보안이 철저한 것으로 유명한 이곳을 천화동인 관계자들이 회동 장소로 이용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옵니다. 저희가 얘기는 다른 업체에서 오시거나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기록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저희는 기록을 안 해요. 경찰은 내일 이한성 씨를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검찰이 곽상도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딸에 이어 아들까지 화천대유와 연관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1일 검찰이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영장엔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곽 의원의 이름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3월 곽 의원 아들이 5년 9개월 만에 화천대유를 퇴사하면서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사실상 곽 의원에 대한 뇌물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제 아들이 받은 성과퇴직금의 성격도 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이나 화천 대유에 관여된 것이 있는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검찰은 거액의 퇴직금의 대가성은 없는지, 곽 의원이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화천 대유와의 연관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화천 대유가 100억 원을 빌려준 분양 대행업체 대표가 박 전 특검의 인척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촌수 계산도 어려운 먼 친척으로 돈 거래 사실은 전혀 모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과 달리 박 전 특검의 아들이 업체 대표 이모 씨의 다른 회사에서 3개월가량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분양 대행업체는 지난해 4월 회계감사에서 재정 경영상의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회계법인이 의견 거절 처분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의 핵심 키워드는 이른바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 논란입니다. 특히 오늘은 카카오,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대거 증인석에 앉을 예정인데요.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시와 대리운전은 물론 미용실, 네일샵 등 100개가 넘는 자회사를 바탕으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카카오 김범수 의장. 오늘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수수료 인상, 계열사 신고 누락 등에 대해 해명에 나섭니다. 5명이 넘는 여야 의원들이 증인 신청을 한 만큼 많은 공세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감에 출석하는 카카오 모빌리티 류궁선 대표도 여야 의원들의 집중 추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시장을 장악해 가맹택시의 배차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는 등 기존 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3천억 기금 조성, 스마트 호출 폐지 등 부랴부랴 상생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과방위에는 또 쿠팡 박대준 대표,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 김범준 대표, 숙박중개앱 야놀자 배보찬 대표 등이 참석합니다. 해외 사업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야는 구글, 애플 등을 대상으로 최근 시행된 인앱 결제 방지법에 대한 구체적 시행 방안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넷플릭스와 SK 브로드밴드 간 망 사용료 분쟁도 다뤄질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오징어 게임으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인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총재가 일본의 새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각오라고 밝혔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시다 자민당 총재가 일본의 100번째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첫 기자회견에서 예상보다 이른 오는 31일 총선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초기의 축하 분위기를 활용해 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대응을 꼽았습니다. 私の内閣ではまず、喫緊かつ最優先の課題であります新型コロナ対策、この万全を期してまいります。 또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언급하며 조건 없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각오라고 밝혔습니다. いずれにせよ、拉致被害者のご家族の高齢化が進んでいます。これは一刻の猶予もない課題であると思います。強い 위안부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국이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새 내각은 아베 전 총리의 그림자가 뚜렷했습니다. 정권 2인자인 관방장관은 아베 최측근인 마스노 전 문부과학상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베 친동생인 기시 방위상은 유임됐고
아베 보좌관 출신인 하기우다 문부 과학상은 경제산업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만 내각 20명 가운데 13명을 신인으로 채우면서 최신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축하 서한을 보내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MBN 뉴스 정상민입니다. 페이스북과 함께 연계된 서비스인 인스타그램, 왓츠앱이 오늘 새벽 0시 50분쯤부터 접속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페이스북 측은 트위터 계정을 통해 불편을 끼쳐 사과드린다며 최대한 빨리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페이스북이 연계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이 10대 정신건강에 유해하다는 조사 결과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내부 고발자의 폭로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집값이 지난달에도 크게 오르면서 14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상 등의 효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4분기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지난달에도 집값이 또 올랐습니다.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1.52%, 수도권은 1.8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2006년 12월 이후 14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서울 집값 역시 1.52% 오르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만에 월간 최고 상승률을 경신했습니다. 집값은 물론 전국의 전셋값도 지난달 0.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 오름세는 여전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값은 2주째 상승폭이 둔화했고 주택가격 선행지표로 활용되는 매매수급지수도 3주 연속 꺾였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시장에 피로감이 쌓인 데다 최근 금융권의 돈줄 재기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급과 관련되는 가시적인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상과 대출 강화 등 수요 측면에서도 시장 여건에 변화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정부의 주택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 이른 상황인데다 전세 수급 불안도 이어지는 만큼 매수 심리 위축이 본격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추가 주택 구입을 막겠다며 취득세율을 지난해 최대 12%까지 높였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1억 원이 안 되는 아파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갭투자 세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혼자 269채를 사들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가 밀집한 강원도의 한 중소도시입니다.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기도 했지만 최근 투기 수요가 몰려 물건이 대부분 동났습니다. 매매는 실입주자보다 갭투자분들이 많이 가져갔죠. 부동산 한 군데 통해서 이것저것 싹 사러 가버린 거죠. 정부가 취득세율 중과해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예외로 하자 갈 곳 없는 돈이 몰린 겁니다. 실제 지난해 70 대책 발표 이후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 거래 건수는 26만 555건으로 직전 같은 기간보다 55% 증가했습니다. 특히 1억 미만 아파트는 전세를 끼면 1, 2천만 원의 소액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 한 명이 269가구를 사들이거나 법인 한 곳이 1978가구를 매입하는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크지 않아 집값이 내려가면 깡통 전세가 속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더 이상 오르지 않거나 또는 하락을 한다면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깡통 정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깡통 주택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규제의 빈틈을 노린 묻지마 투자가 주택 가격을 올리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지난달 한 해군 병사가 집단 괴롭힘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샀었죠. 그런데 해군은 무려 4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 함정 수병들 사이에 괴롭힘이 심하다는 사실을 조사하고서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6월 휴가 나온 정모 일병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들은
정일병이 선임병들의 괴롭힘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일병은 신고 후에도 배 안에서 가해자들과 계속 마주치며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가 입을 열면 큰일 나. 불법 점호가 너무 많아. 욕을 너무 많이 해. 수사관이 그 병장이 내림 갈굼하는 게 뭐 표착이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걱정할까 봐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해군은 1년 전 전수조사를 통해 함정 내에서 병사들 괴롭힘이 심하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내용에는 선임 수병에 의한 후임자 폭언과 폭행이 빈번하다며 병사들이 함정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조사에는 약 4천만 원이 쓰였는데 정작 조사 결과는 아무 곳에도 활용되지 않고 묻혔습니다. 수많은 예산이 들고 병사와 부사관들, 장교들까지 참여해서 조직 진단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배포하지 않는 거죠. 결과 자체가 썩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리라고 생각돼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해군은 지휘관들이 부대 관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난달 해당 조사 결과를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뉴스타파가 보도했습니다. 뉴스타파는 홍콩에 있는 일신회계법인에서 유출된 고객관리 파일에서 이 프로듀서와 SM 관련 홍콩 법인 8개를 발견했고 SM의 해외 계열사 등을 제외한 5곳이 차명 서비스를 통해 설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SM은 홍콩 소재 법인들은 미국 이민자인 이 프로듀서의 아버지가 한국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50대 여성 공인중개사가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은 현장과 가까운 곳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경찰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역촌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이곳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5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물청소에서 치웠죠. 30분 정도 치웠을 거예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0대 남성 B씨가 A씨를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승용차를 타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갔고 범행 후 다시 그 차를 이용해 범행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남성은 범행을 저지른 후 약 180m 떨어진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와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 8개월 만에 대중 무역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 못지않은 강경책을 펼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중국에 지난해 약속한 1단계 무역 합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설에서 대중 무역 정책의 세부 사항들을 처음 제시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지 8개월 만입니다. 타이 대표는 우선 중국에 트럼프 전 행정부 때인 지난해 1월 체결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2년간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추가 수입하는 내용의 합의입니다. I think that we are going to have and have to have really honest conversations with China about all of the elements of the Phase 1 agreement. These are commitments that China made. 타이 대표는 중국의 국가 중심적이고 비시장적인 무역 관행을 비난하고 필요하면 새로운 보복 수단도 개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공정한 무역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동맹과 협력하는 것이 대중 전략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 대표는 중국과 1단계 합의 이행을 위한 화상회담을 추진하겠지만 2단계 합의로 넘어갈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 무역 정책이 트럼프 시절을 연상시킨다고 전했고 폴리티코는 중국에 더 엄격하면서 신중한 접근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미국은 정부가 이른바 빚을 질 수 있는 범위, 부채 한도 상향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직접 나서 비협조적인 공화당을 향해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국 의회가 2년 전 합의로 마련한 부채 한도는 28조 4천억 달러, 우리 돈 약 3경 3,365조 원으로 연방정부는 이 한도를 이미 소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공화당이 민주당 협조로도 부채 한도를 올렸는데 이번에는 반대 입장이 됐지만 진통이 만만치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 이후 핵심 어젠다인 3조 5천억 달러, 우리 돈 3,154조 5천억 원 규모의 복지와 사회안전망 구축 비용을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주 앞으로 다가온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사태 가능성을 우려하며 부채 한도 상향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a nation that pays its bills and always has. From its inception, we have never defaulted. 표결에 협조하지 않는 공화당을 향해서는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They will not do their part to avoid this needless calamity. So be it. But they need to stop playing Russian roulette with the U.S. economy. 하지만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상원 민주당은 부채 한도 상한법을 처리하기 위해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상원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인 상황에서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로 통과할 수 있는데 공화당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만일 2주 뒤에도 미 의회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채무 불이행 사태가 닥치게 되면 미 경제활동이 4% 축소하고 실업률은 9%까지 육박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미술 작품을 쉽게 사고 팔 수가 있는데요. 액자 속에 들어있는 실물이 아닌 디지털 작품들, 이른바 디지털 아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옛날 컴퓨터 게임 속 주인공처럼 앙증맞게 생긴 캐릭터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레이레이 작가는 한정판 디지털 미술 작품을 판매하는 서비스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태블릿 PC로 한 땀 한 땀 점을 찍듯 정성껏 작품을 완성합니다. 판매일이 되면 작품 수백 점이 팔립니다. 동심의 세계로 들어가서 어떤 향수를 자극하는 옛날 고전 게임의 픽셀 아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보면서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독특한 얼굴이 인상적인 크립토펑크는 지난달 28일 세계적 경매회사 크리스티 홍콩에서 51억 원에 팔렸습니다. 디지털 아트인 이른바 NFT 거래 중 아시아 최고 기록입니다. 국내에도 지난 7월 이러한 아바타 NFT가 생겼습니다. 구매자들은 SNS 프로필 사진으로 혹은 메타버스에서 자신의 분신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NFT 거래량의 어떤 거의 한 50%, 70%가 넘게 여기 아바타 거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에는 단 하나도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꼭 지금 해봐야겠다. 미술에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한 NFT는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르며 투자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축제의 달이라는 10월, 미국에선 매해 열기구 축제가 열리는데요. 알록달록 열기구들이 이룬 장관, 함께 감상해 보시죠.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형형색색의 열기구들이 차례차례 점화됩니다. 두둥실 떠오르는 열기구 아래 수많은 관람객이 모여들었는데요. 미국 뉴멕시코주 엘버커키에서 열린 국제 열기구 축제. 영화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의 펭귄, 헬로윈 호박도 있고요. 젖소 모양의 열기구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은 마치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죠. 아흐레 동안 밤낮 없이 무려 600개에 가까운 열기구가 떠오를 거라고 하네요. 이번엔 독일의 인형 축제 현장으로 가봅니다. 사람 키를 훌쩍 넘는 거대한 인형 둘이 만났는데요.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높이 3.5m, 소녀의 모습을 한 이 거대한 꼭두각시 인형의 이름은 아말입니다.
먹을 걸 구하러 갔다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찾아 나선 9살 시리아 난민 소녀를 형상화한 건데요. 갈 곳 없는 난민 어린이들의 실상을 알리려고 유럽을 일주하며 8,000km를 걷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7일 여정을 시작해 이번엔 인형극의 본고장 독일 슈투트가르트를 찾았는데요. 빛을 형상화한 또 다른 인형이 아말에게 희망의 빛을 선물했습니다. 이제 영국 맨체스터로 떠나는 아말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네요. 요즘 일회용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에코백이나 텀블러 같은 다회용품 사용하는 분들이 참 많아졌는데요. 우리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잡게 하는 이색 전시가 열렸습니다. 관람객들이 셀카를 찍는 이곳. 뭐 하는 곳인가 봤더니 주렁주렁 온통 페트병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환경운동가들이 인근 해변에서 페트병과 일회용 비닐, 기저귀, 빨대 등 모두 10,000개가 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해 만든 전시장인데요. 일회용 플라스틱이 바다를 오염시킨다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3개월에 걸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일회용품 쓰레기들이 바다를 뒤덮고 있었다는데 일회용품 줄이기 함께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연휴가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첫날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에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특히 강원 중북부 지역에는 낮 동안 벼락을 동반해서 시간당 20에서 4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한편 남부지방에는 비 대신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낮 시간에는 8월 하순에 해당되는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을 살펴보면 강한 비가 집중되는 강원 중북부 지역에는 100mm 이상, 그 밖에 경기 북동부 지역에는 70mm가 예상이 되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충청 북부, 경북 북부, 제주에는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또 동해안 지역에도 내일 동풍의 영향으로 최대 40mm의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충청 내륙과 남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2.9도, 광주는 20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의 기온이 25도, 전주와 광주가 29도까지 오르며 남부지방은 덥겠습니다. 이번 주 비 소식이 잦은데요. 한글날인 토요일에는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남부지방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죠. 이렇게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온도에 대한 우리 몸의 적응력이 떨어져서 감기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되는데요. 가을철 독감 예방할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큰 일교차에 대비해서 외출할 때는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겉옷을 꼭 챙겨줍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할 수 있겠죠? 또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그리고 자주 손을 씻어 바이러스균이 옮겨 다니지 않도록 합니다. 또 기관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셔주시고요. 또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면 가을철 독감은 걱정 없겠네요.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